1735년 1월 21일 길었던 조선 왕실의 불안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영조에게 있어 숙종 때 시작된 정치적 불안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영조의 나이는 이미 4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얻었던 첫 번째 후계자였던 효장세자가 안타깝게도 요절한 후 왕실은 후계자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왕실의 후사가 끊기는 걱정을 넘어 영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후궁이었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천한 출신 성분 때문에 왕위에 오른 후에도 평생 동안 자신의 정통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당파 싸움에서 영조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왕권이 언제든 반대파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만성적인 피해 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아 왕위를 계승시키는 일은 자신의 왕권을 완성하고 정통성을 영원히 확립하는 정치적 생존 전략의 최후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선의 탄생은 단순한 왕자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미래와 영조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하늘이 내린 기적으로 온 나라에 선포되었습니다.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호칭되었고 불과 100일 만에 왕세자로 책봉되는 초유의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책봉은 영조가 아들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을 하루라도 빨리 잠재우고 싶어 했던 강박적인 염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오직 하나, 흠결없는 완벽한 군주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조 자신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학문적 노력으로 미천한 출신 성분을 극복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세자 교육에 극단적으로 투영되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학문적 성취와 완벽함을 어린 아들에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물려주려 했습니다. 이 기대는 세자에게 따뜻한 양육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 감옥이 되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자 교육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맹렬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는 세자 시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내용을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차없이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세자의 옷차림, 예의 범절, 필체, 독서 태도, 심지어 필기할 때 먹을 가는 소리나 책장을 넘기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영조의 날카로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교육은 사랑과 격려가 아닌 지독한 시험과 평가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자에게 단 하나의 실수도 왕실의 존폐를 위협하는 대역죄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영조는 극도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역적의 자식이라는 섬뜩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수시로 무자비하게 사용하며 언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언어적 폭력은 어린 세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자는 점차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를 끔찍한 형벌처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학문보다는 자유로운 기질과 예술적인 감수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무예와 그림 그리고 글씨에서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세자의 이러한 기질을 왕세자에게 요구되는 유교적 소양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조에게 무예와 예술에 대한 세자의 관심은 경박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불필요한 일탈로만 보였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문무를 겸비하기를 원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경직된 유교적 형식과 완벽한 예의만을 강요했습니다. 세자의 타고난 기질과 아버지의 병적인 기대 사이에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깊은 골이 생겨났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평가하는 자리인 공부방이나 어전회의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회피 성향은 다시 영조의 더 큰 분노를 불러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세자는 영조의 엄격한 시선 앞에서 언제나 실패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1749년 세자가 15세가 되자 영조는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이는 세자를 가장 위험한 정치적인 시험대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정무를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눈이 자신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대리청정은 세자의 정치적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당파 싸움의 격렬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당파 싸움이 모든 정치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 복잡하고 위험한 정치적 파도의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노론은 영조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세자를 잠재적인 제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소론은 세자를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자에게 접근하여 영조와 노론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도록 교묘하게 종용했습니다. 세자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영조에게는 이것은 소론의 계략이다라는 왜곡된 보고가 쉴 새 없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세자가 군사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자 노론 세력은 이를 영조를 축출하기 위한 병권 장악 시도로 악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내린 순수한 정책 결정마저도 모두 정치적 음모로 해석되는 현실 앞에서 극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정치적 압박은 세자의 심리적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내린 정책 결정에 대해 영조에게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명을 할 때마다 영조는 세자의 말에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이는 세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정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자의 정신질환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 단계를 넘어 통제 불가능한 광기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이 시기를 지옥과도 같았다고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더 이상 왕세자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병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대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증세를 뜻합니다. 세자는 하루에도 수십 벌의 옷을 끊임없이 갈아입었습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했습니다. 옷을 가져온 궁녀와 내시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옷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기행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옥죄는 왕세자라는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옷은 곧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자 아버지의 기대를 상징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혐오하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세자가 영조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은 날이면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도 인지했지만 왕세자라는 굴레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이제 자신의 주변 인물을 향한 잔혹한 폭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쁘거나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은 날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궁궐 내의 하인이나 내시들은 세자의 변덕스러운 분노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들을 불러 칼로 베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일을 빈번하게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왕세자의 엽기적인 살인 행위는 궁궐 내부에 공포와 침묵의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아무도 세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지하거나 영조에게 보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후계자가 대규모의 살인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조선의 존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자의 살인 행각은 노론에게는 세자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공격 기회가 되었고, 소론이나 궁중 세력에게는 반드시 숨겨야 할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정신질환의 영역을 넘어 조정을 뒤흔드는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엄격한 유교 이념과는 정반대되는 미신과 주술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에게 무당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가장 불경하고 금기시되는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의 질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궐로 무당들을 은밀히 불러들여 주술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무당들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자가 현실의 문제 아버지의 압박을 외면하고 비합리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자는 또한 비밀 집회를 열어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방탕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탈은 노론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세자의 자질에 대한 공식적인 공격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시기 세자가 정신적인 질환과 정치적인 압력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자의 기행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병적인 행동을 정신질환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왕세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경한 폐륜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조에게는 아들의 기행이 노론의 정통성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재료로만 보였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매우 격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질책은 세자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씩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세자는 영조를 자신을 죽이려는 공포의 대상으로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세자가 영조와의 만남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만남 전에는 극심한 구토를 하거나 실신 직전까지 가는 등 신체적인 고통까지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덕적 신뢰와 애정은 이미 오래전에 공포와 증오로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세자의 광기는 폭력을 넘어 살인과 잔혹함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자의 살인 행각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궁중 시종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켰습니다. 특히 세자가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궁녀와 내시들은 세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만연은 세자의 주변에 아무도 진심으로 충원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립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세자를 지지했던 소론 인사들마저도 그의 폭력적인 행동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의 정신질환이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영조는 이 모든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왕실의 치욕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영조의 대응은 세자의 광기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아무리 잔혹한 일을 저질러도 궁궐 안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치달았습니다. 해경궁 홍씨 외에도 세자 주변에는 그의 광기로 고통받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자의 보모 상궁이나 세자궁을 담당했던 내시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세자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세자가 자신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느껴 신복을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자의 편집증적인 사고방식이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세자의 병세 악화는 궁중의 기밀이 점차 궁궐 밖으로 새어나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조정 대신들에게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영조에게 직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조의 분노와 세자의 훗날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두의 침묵 속에서 사도세자의 비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탕평책을 추진하며 당파 싸움을 근절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탕평책이 사도세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을 위해 노론과 소론을 교차 등용했지만 이는 세자에게 어느 쪽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노론은 세자가 소론의 편이라고 끊임없이 영조에게 보고했고 소론은 세자가 탕평의 상징이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세자는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줄타기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세자의 타고난 자유로운 기질과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세자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극심한 피해 의식에 시달렸습니다. 탕평책이라는 훌륭한 이상이 세자 개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정치적 덫이 된 것입니다. 영조는 세자의 교육을 위해 비정상적일 정도의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세자 시강원에 수많은 교육 지침을 내렸습니다. 세자가 글을 읽는 방식, 책을 넘기는 속도, 질문하는 태도까지 모두 영조가 정한 엄격한 규범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세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키우는 것을 철저히 방해했습니다. 세자는 오직 아버지의 완벽한 대본대로 움직여야 하는 연기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조의 이 개입은 단순히 교육열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 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자의 광기는 완벽한 통제를 꿈꾼 아버지와 자유를 갈망한 아들 사이 처절한 심리전의 결과였습니다. 1760년대 초반에 이르러 세자의 정신질환은 이미 왕실 차원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폭력은
무고한 궁인들을 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생존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의 분위기는 극도의 공포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남편이 언제 칼을 들고 돌변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극단적인 폭력성 앞에서는 무력한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자신의 아들인 세손, 훗날 정조를 세자의 광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세손 역시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며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세손은 아버지의 광기와 할아버지의 냉혹한 시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부의 비극은 왕실의 칩으로 간주되어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대신들과 고위 관리들은 세자의 통치 불능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정치적 폭탄이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조정을 압박했습니다. 세자의 무분별한 살인 행각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증상을 넘어 왕실 권위의 붕괴를 상징했습니다. 세자의 폭력과 살인 행각은 결국 자신의 생모인 영빈 이 씨를 움직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세자의 자리와 통제 불가능한 광기 속에서 스스로와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비정상적인 살인 행위와 영주의 폭발적인 분노가 언젠가 왕실 전체의 비극을 낳을 것이라는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1762년 5월 영빈 이 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조를 찾아가 눈물로 세자의 모든 비행을 고하며 세자를 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왕세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폐위시켜달라고 왕에게 청하는 행위는 유교적 윤리와 왕실의 관습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이 행동이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평생의 죄책감을 동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두 가지 절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그의 광기가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세손과 가족까지도 해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세자를 폐하지 않고 계속 왕세자로 둔다면 영주의 손에 의해 더욱 참혹한 최후를 맞이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자를 폐하여 왕위 계승권만 박탈하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절망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이 비극적인 탄원은 세자 개인의 불행이 이미 왕실의 안정과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위협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조는 영빈 이 씨의 탄원을 듣고 극심한 고뇌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비행이 이미 가족 내부에서도 통제 불가능하며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영조와 영빈 이 씨가 세자 폐위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을 무렵 세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762년 윤 5월 나경원이라는 일개 나졸이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나경원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옷 잘라내기, 무고한 사람들의 살인 행각, 무당 출입, 심지어 역모를 꾸미려 했다는 의혹까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든 비행을 매우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나경원이 노론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론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자를 불안정하고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는 폭군으로 규정하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경원이라는 하급 관리를 이용하여 세자의 비행을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변의 내용은 영조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왕실의 치부가 일개나졸의 입을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영조의 지독한 완벽주의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둘째, 세자의 폐위를 개인의 부자 갈등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공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나경원은 이 고변 직후 즉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영조는 왕실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낸 죄를 물어 나경원을 최고형에 처했지만 이미 그의 고변 상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이 조정에 알려지자 노론과 소론은 다시 한번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론은 이 기회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세자는 이미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폐류나라며 세자 폐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자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면 소론은 세자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행으로 규정하며 폐위는 절대 불가하며 치료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론은 또한 나경원이 노론의 사주를 받았음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음모를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행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와 극심한 폭력 앞에서 소론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영조는 이 양쪽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광기가 낳을 파국과 왕실의 안정이라는 양날의 칼 앞에서 극심한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아들을 살려두고 왕위에 올린다면 언젠가 광기로 인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정신질환의 영역을 넘어 영조 자신의 왕권 불안이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살려두는 것은 자신의 치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조선의 미래를 파멸시키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왕실의 권위와 조선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세자를 폐하고 왕실을 안정시키는 것이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어렵고도 마지막 의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영조는 세자를 역적의 자식으로 규정하며 직접 처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명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질책 앞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극도의 공포와 방어 기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직접 처형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폐륜적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종용했지만 세자는 공포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노론의 강력한 압력과 왕실 안정을 위한 명분 속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이 펼쳐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 희정당으로 불러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세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질책 앞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으나
세자는 공포에 질려 거부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대신들과 궁궐을 둘러싼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잔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뒤주는 원래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폐서인의 벌을 내렸습니다. 왕세자의 자격과 신분을 박탈하고 평범한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뒤주에 가두어 식량과 물을 끊는 방법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죽였다는 기록을 피하면서도 세자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동안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뒤주 근처에서 음식과 물을 넣어주려 시도했지만 영조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들려오는 세자의 처절한 비명과 절규는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21일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던 날 사도세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자 영조는 극도의 슬픔과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는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었으며 자신이 아들을 죽인 것이 개인의 분노가 아닌 왕으로서의 고독한 결단이었음을 역사에 남기려 한 것입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 직후 세자의 아들인 세손 훗날 정조를 곧바로 왕세손으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즉시 복원하려는 영조의 절박한 노력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에게 너는 너의 아비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세손의 생존 자체가 할아버지인 영조의 면죄부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가족 비극인 이모화변은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깊은 상처와 정치적 후유증은 조선 후기 전체를 관통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세손 이산에게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평생의 수건으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남았습니다. 세손 이산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고 영조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정조는 극도로 신중한 처신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의심하는 노론 벽파의 시선 속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1776년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자신의 최대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으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죽음이 정치적 희생이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 내내 노론 벽파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수원 화성 축조였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성 근처인 화산으로 이장하고 혈융원이라는 격상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참배하기 위해 대규모 행차를 벌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는 정조의 효심과 왕권 강화의 의지가 결합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완벽주의적 군주와 잔혹한 당파 싸움이 낳은 정치적 살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콤플렉스와 집착으로 아들을 파멸시켰고, 노론 세력은 세자의 정신적 약점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권의 그림자가 얼마나 위험하며 인간의 심리가 정치적 도구가 될 때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역사 속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